70여 년 전 괭이바다라 불리는 마산 앞바다에는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시신이 떠밀려왔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조류에 떠내려온 이름 모를 시신들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곤 했습니다. 미리 냈다 카대야. 미리 냈는데 또 보니까 또 내놔 그 동네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분들은 이제 배를 이렇게 끌고 배로 이제 가지고 끌고 여기까지 오셔갖고 여기다가 모셔놨다. 별칭은 우리가 이제 구인의묘 이렇게 하죠. 연고 없는 묘지의 흔적은 세월의 풍파 속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표지판 뒤편에 저게 4m 저게 이거 저게네. 70여 년 전 마산 창원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0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되어 5개의 구에 2개의 읍과 6개의 면, 4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해상무역과 공업이 발달한 경상남도 최대의 도시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에는 마산시와 창원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산에 이웃한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에는 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고향집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도록 아버지의 행적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그는 뒤늦게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다가 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독립운동할 당시에 사진을 보면은 그냥 막 보기만 봐도 피눈물이 납니다. 여기 막 바로 뼈만 딱 붙어가 있거든. 뼈만 딱 붙어가고 요 아버님은 이제 키가 1m 87이었답니다. 참 요 사진을 보면 피눈물 나죠. 심진표 씨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은사의 주선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40년부터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일본은 물론 국내의 거점을 확보하며 활동을 지속하던 중 국내에서 심부름을 하던 아이의 실수로 기밀 문서가 발각되면서 조직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1942년 일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된 아버지는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치안유지법 위반과 육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1944년 가족은 형무소로부터 죽어가는 그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구 형무소에 계시다가 죽었다 해서 이제 어머니가 삼촌하고 이제 장사 칠 준비를 이제 각은 거기 가서 살기고 삼배 옷하고 죽음 옷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가니까 뼈만 이제 가져가고 붙어가고 미라 것이 때가 있는데 마침 숨은 안 떨어지고 생명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죽었다 해서 이제 요 인수를 해가 와가지고 고성 초대 의사한테서 이제 전속 의사를 모시고 우주제가 몇 달 만에 이제 생명을 살려냈다고 그러대. 차츰 몸을 회복한 아버지는 해방 이후엔 고향에서 농촌 계몽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조사할 게 있다며 아버지를 데려가더니 그 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마산 형무소에 수감된 것을 알게 되어 한동안은 가족들이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949년 1월 12일자로 수감됐으니 이듬해 7월에 출소해야 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통영경찰서에 구금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리 이제 찾아갔어. 어머니하고 수분 일가들 동네 사람들이 막 집안 어른들이 찾아가니까 또 그거 가니까 없고 마산 행무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산 행무소 이제 수감 중에는 어머니하고 뭐 며느리를 자주 갔어요. 내일 모레 나올 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50년도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 뒤로는 막 완전히 막 행불이라. 아버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잡혀간 건지 진실을 알고 싶었던 심진표 씨는 언론사에 근무하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증언과 관련 기록들을 수집한 끝에 아버지의 독립운동 근거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커서 이제 하나하나 뭔가 흙을 해지고 숯불로 해지고 이제 밑에 빠무신 이제 비밀을, 역사의 어떤 진실을 이제 우리가 호미로 파서 이제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다가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수를 해주더라고요. 예. 비록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지만 두 아들의 노력으로 아버지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심진표 씨는 그 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힘을 기울여 온전히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고향집은 독립운동가 심재인의 생가로서 청소년들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심재인 씨는 진실규명을 통해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도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1950년 8월 마산 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마산 앞바다에서 총살 후 수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유족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심진표 씨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떠날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이니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당신의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을 남겨두었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를 평생 간직해 주셨기에 어머니 사후 아버지가 남긴 그것들을 함께 묻어 산소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없는데 비교하고 그나마도 없었더라면은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참 서운하겠노 싶은데 그나마도 어머니하고 같이 사후에지만은 같이 한 방에서 참 40 계시다 싶으니까 마음이 안도가 되고 또 후손으로서 다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예.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 수정리. 1950년 당시에는 마산시에 속했던 지역으로 창원 유족회장을 맡고 있는 노치수 씨의 고향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산 앞바다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후 마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구산면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좌익 활동을 하다 1948년 4월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정권을 인민에게 넘기라. 두 번째로는 농지를 순수 농민에게 돌려주라. 이런 거 두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녀 평등권을 실시하라. 또 그게 있었고 네 번째로는 친일 세력들을 색출해서 엄단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 한 군데를 붙였다. 이게 이제 미분정 포교령 위반이다라고 해서 형을 뭐 6개월인가 때렸는데 일단 집행유예를 나게 되고 벌금을 100원인가 냈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됐죠. 그게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교육열이 남달랐던 할아버지에 의해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아버지는 포고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일로 교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멸치와 대구어장을 운영하던 할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노채수 씨에 따르면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수시로 면사무소로 소집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도로 보수나 마을 정비 작업 등이 있을 때면 청장년 주민들이 자주 동원되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7월 초쯤에도 이장을 통해 소집 명령을 받고 집을 나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여하러 나온다 할 때도 이게 계셨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쌀초구리하고 사박을 들고 부여하러 나갔으니까. 얼마 후 가족들은 모두 거제도로 피난을 갔다가 벼가 익어갈 무렵 다시 돌아와 보니 마을은 불에 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기도를 올리며 아버지의 행방을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많은 이들이 바다로 끌려가 총살 후 수장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애주영지하고 기대를 컸던 자식이 그 학살을 당하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독이 있었는데 이 장독에다가 물 떠났고 이제 북두칠성 이쪽으로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이랬다 갑니다. 마산 하포구 진전면 고강리는 1950년 당시 행정구역상 창원군에 속해 있었으며 100여 호의 가구가 모여 살던 제법 큰 마을이었습니다. 고강리에서 나고 자란 정용문 씨는 지금은 시내에 살고 있지만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곳곳에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정겨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물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모욕도 하고. 그러나 70여 년 전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가 전해지기에 고향을 둘러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정용문 씨. 해방되던 해에 결혼한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주민들과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경찰 시험치러 또 밑에 동네까지 가시는 거를 조부님이 경찰 가족 다 몰살시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가족 몰살시키려나 하고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보도연맹 관계에 조금 되어 있다가 소집 보도연맹원들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 면사무소에 가고 난 뒤로는 이제 소식을 전혀 우리는 모르고 할아버지도 소식을 모르고. 당시 살아 돌아온 고간리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진전지서로 소집된 보도연맹원 70여 명 중 고간리 주민이 15명이었는데 마산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10명이 한꺼번에 불려나간 뒤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2살이었던 정용문 씨는 아버지의 부재와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편견과 억압 속에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뒤늦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홀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가 한으로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보도연맹 관계에 된 자식들은 모든 시험에 실은 조회에 안 된다라고 시험을 아예 치지를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예 제 가방 손 놨고 그냥 참 몬떼거로 담배만 피우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철이 들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를 좀 편하게 모시고자 집을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집에 터에 새로 지어가지고 어머니 살도록 하셨는데 결국 1년 반 사시다가 저 세상 가시고. 마산 하포구 상남동은 1950년 당시 창원군 상남면으로 이령자 씨의 아버지는 구마산역 인근에서 큰 규모의 목재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커다란 빌딩이 들어선 자리가 전부 공장 부지였고 그 안에 마련된 살림집에서 6식구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쭉 공장이었어요. 항상 공사로 다니고 항상 이래 사무실에 이래 보면 서기들도 몇 사람 되고 항상 그런 사람들하고 모임과 이야기하는 그런 것만 봤어요. 제가 예.
9살이던 이령자 씨는 아버지가 공장 운영 외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주변 분들에게 신임과 덕망이 높은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령자 씨 가족은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하다가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큰 공사를 진행하던 아버지는 전쟁통에 발이 묶여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근사 사장이 내려왔다, 서울서 내려왔다 해놓고는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부 물을고 뭐 그거 물으려고 항상 이리 사무실 보면 사무실도 참 컸어요. 그게 보면 뺑둘 앉아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CIC 육군 특무대 군인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지프차에 태워 데려갔고 그 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가서 잠깐 뭐 물어볼 거 있다, 이야기할 거 있다고 잠깐 갔다 온다고. 그때 아버지 옷을 갖다 멋을 입으러 가면 하얀 모시 옷 아래우로 입고 있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지. 저희 이모 되는 사람이 그때 중학교인가? 중학교 몇 학년인가 그거는 모르지만 형무소 앞에 아버지가 제부 타고 그게 딱 들어가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이제 나이도 어릴 때는 항상 아저씨 가고 이제 나이가 차이가 났겠네. 아저씨 부르겠네. 연아 내 조금 이따 갔구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형무소 앞에서요. 이령자 씨는 만삭인 어머니와 함께 마산 형무소를 찾아갔지만 면회는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식이라도 들릴까 싶어 매일 형무소 앞에서 애달픈 기다림을 이어갔습니다. 그 날마다 가가지고 울고 불고 아버지가 뭐 이름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들 걸리고 막 땀 찔찔 흘리고 엄마 뭐 우리 엄마가 막 부모에 뭐 키도 작으만하이 뭐 거기서 기지맥질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지치가지고 1950년 당시 오동동에 위치해 있던 마산 형무소는 기결수를 수용하는 2개 동과 미결수 수용동, 위생관, 교육관, 공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427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었고 그중 좌익사범이 145명으로 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좌익사범 중에는 헌병대로 인계되거나 다른 죄목으로 형을 받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4,500명의 보도연맹원들도 형무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주차장 1위가 면회한 장소입니다. 면회 장소 입구가 바로 입구에서 면회했거든요. 그리고 저 안에 참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변했으니까. 마산 형무소는 잡혀온 보도연맹원들의 수가 수용 규모를 초과하자 감방뿐 아니라 형무소 마당에까지 수감시켰습니다. 또한 기결수 중 일반 사범은 다 석방하고 좌익 사범들만 남겼는데 그중 국가보안법 위반이 62%, 특별조치령 위반 15.5%, 포고령 위반 10.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창원군 상남면 천선리가 고향인 송시섭 씨의 아버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던 아버지가 동네에 자주 출몰하는 공비들의 요청으로 쌀을 걷어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버지 면회할 적에 아버지 말씀이 뭐 걱정하지 마라. 한 1년만 쓰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1년, 언더를 1년 받았어요. 형을 1년 받았는데 언제 놓나 하면은
50년 8월 15일 날 나오게 돼 출감하게 되었는데 6.25 사변이 나잖아요. 50년도 6.25 사변이 나니까 정부에서 8월 15일 날 출감을 많이 시켜주고 강제로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안 와서 가보니까 이 면회로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 뭐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이 뭐 통통 비어 교도소가 통통 빈 거예요. 아는 교도관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버지 배식 날짜가 밥 먹은 배식 날짜가 있습니까? 8월 24일 날까지 배식되고 저녁에 배식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이제 끌고 나간 거예요. 형무소의 배식 기록을 토대로 보면 송시섭 씨의 아버지는 1950년 8월 24일 총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마을에는 형무소 재소자들을 어느 골짜기에서 총살시켰다더라, 어느 바다로 나가 수장시켰다더라 하는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감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허리띠를 단서로 소문난 학살 장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헤매다녔지만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거제, 밀양, 뭐 요 뒤에 요게 마산 지산에 이리 바닷가로 그 시체 죽었다 한 데 아십니까? 거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뭐 교도소에서 지급된 옷이 아니고 집에서 입고 나간 옷 그대로 있었고 그 흙대 아십니까? 흙대를 갖고 이제 찾으려고 아버지 흙대를 아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러 군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엄마가 합병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엄마 그냥 그래갖고 못 찾았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9년 마산 창원 지역 보도연맹 사건과 마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진해 앞바다와 이곳 괭이바다에서 1950년 7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학살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 전체가 괭이바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왜 괭이바다라고 하면 밤에 조용한 밤에 주무실 때 사람들이 세찬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에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모양이 울음 소리 같이 들린다. 그래서 이게 괭이바다라고 합니다. 희생자들은 마산 형무소에서 약 40분이 소요되는 현재의 마산항 제1부두에서 전차 상륙함에 옮겨진 후 괭이바다로 실려나갔습니다. 마산 형무소 내 육군 특무대에 의해 분류된 희생자들을 인계받아 괭이바다로 싣고 나간 이들은 진해 해군 헌병대와 마산 육군 헌병대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안가로 줄줄이 트럭이 들어와 전차 상륙함에 사람들을 옮겨 태운 후 괭이바다로 나가 총살 수장했으며 군인들은 사람들을 오랏줄로 묶은 채 발로 차 바다에 빠뜨린 후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바다로 실려나가며 쏟아낸 절절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가 그 마산 형무소 바로 이웃에 사셨다고 저녁 때 밤새도록 떠나가시는 분이 자식 이름, 가족 이름 부르면서 그 함성을 지르고 하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그때 그 상태에 그런 장면이었구나라는 걸 추정을 얘기를 해주실 때 아, 우리 아버지도 내 이름 불렀겠구나 하는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은 괭이바다뿐 아니라 마산 창원 지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950년 당시 창원군 상남면 퇴촌리가 고향인 안희모 씨는 마을이 개발되면서 옛 모습은 모두 사라졌지만 두 형님을 잃은 당시의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큰형님의 유일한 핏줄이자 유복녀인 안수남 씨와 함께 형님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을에는 경찰이 상주하며 청장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갔습니다. 농사를 짓던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면 안이모 씨는 형님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골목에서 망을 보곤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도중에 경찰이 딱 내가 부딪힌 기라. 망보러 나가당 그래 하더면 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뭐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내가 나갑니다 한 게 한 사람이 총을 탁 개두더만 또 하더만 들어가자마자 막 공고탄 쏴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님은 뭐 겁을 내서 뭐 끔지도 못 했지. 뭐 달 빼지도 못하고 뭐 흔히서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가지고 뭐 총으로도 뭐 수갑을 탁 질러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안이모 씨는 갑작스럽게 두 형님이 연행되자 조심스럽게 형님들을 데리고 간 경찰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이게 정비소거든. 여기 정비소. 정비소 바로 앞에 도로가 있었거든. 경찰들은 정미소 앞 도로에서 형님들을 막 트럭에 태우고 있었고 트럭에는 이미 30-40명의 사람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남면 쇠뱅이 마을 골짜기에서 총살이 있었고 가족들은 다음 날 밤 등불을 들고 수십 구의 시신이 쌓여있는 학살지를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옷 입고 간 흑띠가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서 그 뭐 옷을 해가지고 피 묻어 있는 그걸 처음 씻고 닦아 잃어본 게 형님이 얼굴이 맞아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이리 밖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내놓고 장은 형님은 아무 차이도 찾을 수가 없어. 사건 몇 달 후 태어난 안수남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했던 제사가 아버지의 제사였음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며 더 늦기 전에 아버지의 원혼이라도 달래드리고픈 심정입니다. 그날 제사는 조용한 얘기는 절간이라 할아버지는 밑에 사랑채 계시고 이런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가다가 보니까 다른 제사는 다 집안에서 뒤바보는데 이 제사는 아무도 안 오고 집안이 절간 모양으로 내만 참석을 하길래 이게 이제 아버지 기일인가 크면서 느낀 거지.